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손주들 용돈에 너희까지 가져가니까 겁나서 못 만나겠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서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자식들에게 이제부터 명절은 각자 보내자고 통보했습니다. 모두가 즐겁지 않은 명절을 굳이 얼굴 맞대고 괴롭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도 싫겠지만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선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용건 없이는 전화를 걸거나 불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식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만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어 서운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중 아무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했죠. 주던 돈을 안 줘보았더니 사람의 간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명절에도 오기 싫고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기 싫다는 며느리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병수발을 들라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은 아니겠지 해도 그건 부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성물적인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언젠간 모두 자식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5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들만 셋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식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생기고 또 무서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조금씩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못 와? 에이, 추석 때는 갔잖아요. 명절에도 바빠? 저희가 아니라 애가 바쁘죠. 설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학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첫째가 중학생인데 그놈의 시험이 뭐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서너 해 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손주들 공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조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과 요즘은 다를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작은 며느리는 꼭 소가 밭일에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만이 있어야 하는 건 서 씨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명절이라고 와서 딱히 하는 일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냥 고기만 삶으면 돼. 다른 음식은 오늘 아침에 다 해놨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래. 가스불만 좀 켜줘라. 남편이 떠난 뒤 곧장 차례는 없애버렸습니다. 제사도 전부 합쳐서 딱 한 번만 지냈고 그마저도 무척 조촐하게 해서 전도 붙이지 않았죠. 첫 해에는 며느리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이제는 참석도 하기 싫다고 난리였습니다. 물론 대놓고 싫다고는 안 하지만 큰 며느리처럼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거나 작은 며느리처럼 종일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손주 둘에게 세뱃돈을 주고 나니 작은 아들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달엔 나갈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해서요. 용돈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고 됐어. 홍삼 사왔잖냐? 그래, 여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저희 그러면 일어나 볼게요.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이거 치우는 건 어쩌죠? 그러게요. 혼자 치우실 수 있나? 얼른 두고 가봐.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어차피 있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나 볼 바에는 그냥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아들 얼굴을 봐서 좋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란 늘 자식을 그리워하는 존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서씨가 그리워하는 것만큼 서씨를 그리워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젊은 세대이니 자기 삶이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서씨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원이니?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뭘요?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오류가 뭐라고 하네.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상준이한테 물어보시겠어요?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빴어일 테지만 그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준이도 바쁘다고 너한테 물어보래서. 그러면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 지금 밖이라서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맘 편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반응인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안 된다고요? 잠시 후 며느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설명에 귀찮은 것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아들보다는 목소리에서 티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전화는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식들 눈치를 보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씨의 시어머니가 그 옛날 그러셨기 때문에 서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과 마찰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돈인데 부모 위해서 돈 쓰려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겠어. 우리 아들도 그래.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짜증을. 어휴. 다음 날 만난 서씨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 특히 며느리가 더 그러더라고. 근데 선숙이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그랬대. 시집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결국 돈 문제인 거야.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친구를 언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는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돈 때문은 아니겠죠. 양쪽 이야기는 같이 들어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돈 잘 쓰는 부모는 자식이 알아서 챙겨준다더라. 안부 전화 꼬박꼬박하고 때 되면 병원 데리고 가고 시키지 않아도 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 맞아. 누구는 장도 대신 봐준다더라?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준대. 그러니까 서로 좋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돼.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 편해. 신랄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날 저녁 큰 며느리에게 10만 원을 붙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시간 내서 도와주니 고마웠다고 말이죠. 그러자 1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보내시냐고 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며 웃는 그림을 잔뜩 보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들이 하는 말은 걸러들어야 하지만 영 없는 말들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 식구가 싫은 이유가 며느리를 부려먹어서인데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준다면 싫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장 봐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락할 일이 있거나 부탁해야 할 때 최소한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고 또 10만 원을 보냈더니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쿨하시네요. 쿨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들 용돈은 넉넉하게 주었고 아들 며느리들 생일이며 기념일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락할 때마다 10만 원씩 보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각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 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서 씨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받아서 상냥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백만장자라도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들에게 말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봤자 좋을 리 없다는 걸 서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에 며느리들을 고생시킨다면 그만한 대가는 꼭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건 작은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10만 원을 보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이 서 씨가 이번 기회에 터득한 바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만큼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새 씀씀이가 커지셨네. 큰아들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죽상을 하고 있는 작은 며느리조차 자기가 과일을 깎아오겠다며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시집에서 용돈도 받고 너무 기분 좋네.
다들 명절에 돈 많이 든다고 힘들어 하던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은 세뱃돈을 받아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태 손주들 줄 생각만 했지 자식들에게 줄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은 말이죠.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자식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조금씩 나눠주고 부모다운 대접받으며 지내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한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먼저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요새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나가려고 준비해. 어디 가시게요? 은행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할 일이 많네. 버스 타고 다니시게요? 그래야지. 정신 없으시겠네요. 큰 며느리는 그러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보다도 살갑지 않은 게 큰 며느리였습니다. 늘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시간이 없다면서 콧배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서 씨의 일에 발벗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줬으면 했는데 괜히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자 싶어서 혼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 가야 해서 좀 오래 걸릴 텐데. 일 볼 게 많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 걸려도 돼? 네. 5시까지는 시간 많아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태도에 서 씨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고 서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은행이라서 걸어가면 돼. 며느리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 서 씨보다도 빠릿빠릿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일 처리하는 게 속도가 빨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1시 넘어서 만났는데 거의 5시가 가까워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버스 타고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시간도 아끼고 골치가 덜 아팠어. 은행 업무를 볼 때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대신해 주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려던 돈에서 3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어서 챙겨두었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 준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용돈 써라.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네. 어서 가봐. 5시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네? 잘 쓸게요. 다음에 또 일 있으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고맙다. 큰 며느리도 다음을 기약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도 나도 서 씨를 도와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좀처럼 울리지 않던 휴대폰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면 꼭 며느리들이었죠. 고마우면서도 돈이 참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봉투 없이 시켰다면 과연 발벗고 나서주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 제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챙겨주려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도 중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자식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과 서 씨 사이엔 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씨의 생각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연휴 전날 서 씨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한 다발 뽑아 놓았습니다. 보통은 큰 며느리는 손주들 핑계로 설에 안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집의 손주만 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까지 챙겨주려면 9명에게 줄 세뱃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식들은 20만 원씩, 손주들은 10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인출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용돈으로 지출하기엔 서 씨에게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 장 보는 것도 서 씨가 했으니 잘못하다가는 200만 원까지도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서 기뻐할 자식들을 떠올리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 기분 좋게 보내자는 생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국 끓일게요. 그럴래? 저는 그럼 상 차리고 있을게요. 며느리들이 어쩐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보일 만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며느리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눈치란 눈치를 다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서 씨도 참 잘 생각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자, 여기 너희 세뱃돈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 씨에게 용돈을 주는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너희 이만 일어나 봐야지. 기다리고 있을 사돈네를 생각해서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거지 하고 갈게요. 차 막힐 텐데. 금방 하는데요. 뭘? 두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설거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서 씨 혼자 했다면 한참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서 씨는 의도치 않게 짐을 싸며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30씩 주시더니 이번에는 20만 원 들어있던데. 동서는 얼마 있었어? 저희도 둘 다 20만 원씩이요. 점점 줄어들면 다음에는 10만 원 아닌가 몰라? 요즘에 용돈이 좀 짠 것 같죠? 저번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에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어머, 정말요? 너무하시네. 그러게. 이럴 거면 차라리 정우 공부나 봐줄 걸 그랬어.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이 정도 받을 거였으면 안 오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10만 원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서로 농담처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말에 서 씨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안 주던 세뱃돈을 챙겨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명절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줬던 용돈이었는데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면 오기도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지만 그나마 용돈을 주니까 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흉을 보고 안 줘도 흉을 본다면 굳이 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줬다가 짠에 어쩌네 소리를 들으면 아예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병원 가셔야 한다고 한 거 내일 아니에요? 맞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쩐지 이제는 며느리의 이런 질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만 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걸리는 시간과
운전해주는 노고 같은 걸 환산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돼. 버스 타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뭘. 그래도요. 병원에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세요? 예전부터 다녔던 병원이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다녔으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괜찮아. 서 씨는 애써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쩐지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 씨로서는 며느리가 용돈이 떨어졌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며느리였다면 몰랐을 텐데 그 전에 얼마나 귀찮아 했는지를 아니 왠지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큰아들이 손주의 생일이라며 서 씨를 초대했습니다. 한 5, 6년 전쯤 저들끼리 조촐하게 보내겠다며 서 씨의 방문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서 씨를 이리저리 불러제끼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꾸만 무언가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들 때문에 이리저리 털리다 보니 그랬습니다. 손주 하나가 생일인데 작은 아들네까지 와서 다른 손주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금으로 가득 찼던 지갑이 또 텅텅 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들 용돈 챙겨주느라 파산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간히 줘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돈으로 자식을 움직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까지는 서 씨도 바라던 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계산적이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느꼈죠.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부모의 연락을 귀찮아할까, 명절에는 오기 싫어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전처럼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자, 여기 세뱃돈. 봉투 5개를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서 있던 자식들이 나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 같았습니다. 서 씨는 짐짓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서 씨의 품에서 봉투가 나오길 기다리던 아들 며느리들이 눈에 띄게 실망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특히나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오리주둥이가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어쩌고 20만 원이 어쩌고 했었는데 아예 안 주는 건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둘이서 서 씨의 험담을 했습니다.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설마 그걸 깜빡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 푼도 안 주세요? 낸들 알아? 저는 이러면 다시 안 오죠. 그럼 내가 동서목까지 받을게. 에이, 넉넉히 한 10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없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시면 안 가고? 당연하죠. 저도 바빠요. 형님은 와요? 미쳤어? 애 학원 핑계 대고 안 올 거야. 오늘도 돈 주실까봐 왔는데 허탕이네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서 씨가 방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 씨가 백만장자도 아닌데 어째서 자식 얼굴 한번 보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자식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서씨에게 용돈도 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다면 힘든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것의 90%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자꾸만 자식에게 맞춰주고 퍼주니 그것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의 속물근성에 서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 도움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애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오늘도 어디 병원 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지난번에 3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고개를 저으려다 말고 그러라고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은행도 들리고 싶은데 나 좀 업어줄래? 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네가 좀 업어줘라. 대신 일 다 마치면 내가 100만 원 주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말뜻을 헤아린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업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니? 그건 그냥 한 소린데. 100만 원으로는 업고 다니는 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모욕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차를 얻어 탈 생각이 없었던 서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서씨에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겠죠. 차라리 속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것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기에 자식부터 찾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선을 긋는다면 서씨도 더 이상 넘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합당한 곳에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서씨 혼자 밥 차리고 얼굴을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서씨가 자식들의 정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서씨가 아들 며느리 모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보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든 누구의 생일이든 뭐든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이제는 줄 돈도 없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손주들의 너희의 엄마를 현금인 줄기처럼 쓰려고 하니 차라리 혼자 보내련다. 서씨는 이번 일로 뼛속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도 컸죠. 그래서 다시는 자식이고 손주고 한 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식이 부모를 밀어낸다면 부모도 다가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서씨 본인에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기는 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게 늙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산다고 말없이 찾아가기를 했니? 아니면 자꾸 부르기라도 했어?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아. 아니, 이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다 보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어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참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여태 한 번도 와보란 소리도 안 했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집 내 집 없어져요. 그래? 그러면 안사도는? 안사도는 네 집 내 집 없어도 되는 거야? 너는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결혼하면 엄마는 이제 부모가 아니야? 아, 사위한테 장모님이랑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집에 없는 척까지 해야 했던 거야? 엄마,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잘 지내시다가 왜 그러세요? 앞으로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뭘 주고 싶거든 저 통해서 주시고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성명옥 씨입니다. 그녀의 아들 38세 정우석이 결혼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 송 씨는 아들이 쏟아내는 말을 소나기처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듯 송 씨의 가슴도 서러움에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추태를 보이기 싫어 아무렇지 않은 청눈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가 맞는지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참아도 이런 취급받을 것이라면 그렇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 집에서 살면서 부모를 질색하는 아들네의 염치 없음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송 씨는 아들의 결혼이란 것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견례 때부터 예견이 되었던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랑 사위랑 9살 차이나 나네요. 아, 네, 그렇네요. 예비 신부가 아들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 안사돈도 송 씨보다 18살쯤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인 아들이 29 신부를 데리고 왔으니 그저 성구할 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지옥엽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끼고 살았더니 살림도 할 줄 모르고 아직도 애예요, 애. 마음에 안 차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고 할 일이 있나요?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자주 가서 살림도 봐주고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그런 건 염려 마세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편하니까 애들 걱정은 마시고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저희 딸 시집살이 시키시면 안 돼요. 코맹맹이 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꼭 제가 매일 드나들겠다고 한 것 같지만 아직 아들네가 어디에 살지도 의논한 바가 없었고 송 씨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었으니 말이죠. 가까이에 살아요? 네, 사부인 가지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간다던데. 우리 사위가. 송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한 그 아파트는 송 씨가 2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같은 단지에 한 채 더 받았던 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분양되었던 곳이라 분양가가 낮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곳이었고 그동안엔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송 씨도 내심 결혼하면 아들 내보고 들어와 살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싫다 하면 다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달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계속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과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들이나 사돈 내는 당연한 듯 그 집을 아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좀 보태고요. 가구도 좀 드리고 할게요.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다 결정된 듯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신혼부부 살던 곳이라 깔끔하긴 한데 싹 고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줄 것을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특히나 몸이 좀 약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제 말 뜻 아시겠죠? 은근한 말투로 송 씨에게 눈치를 주는 예비한 사돈. 송 씨는 이제는 깊이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이래도 알았다, 저래도 알았다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송 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마주칠 일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디 가니? 아, 어머니, 저 마트 가요. 그래? 나도 마트 가는데 송 씨가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마주친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같은 길을 간다기에 더욱 반가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들뜬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저 깜빡하고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먼저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후다닥 단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송 씨는 고개를 갸웃하고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마트로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마트 입구를 힐끔 보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놓고 왔다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장 보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 못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송 씨는 눈치껏 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파트 안에서 며느리를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갖기 위해서 바로 일을 그만뒀는데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애가 들어선 것이죠. 송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도 곧 40이고 자신도 7순이 넘었으니 아이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주변에 물어물어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잔뜩 사놓았습니다. 견과류, 과일 등을 사와서 며느리에게 갖다 줄 요량으로 주말 낮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서가, 너희 오늘 집에 있니? 왜요? 아,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사왔는데 너희 집에 있으면 갖다 주려고. 지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와 계세요. 축하 파티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 송 씨는 내심 아들이 어머니도 오시라고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일 뿐이었죠. 네. 그래서 다음에 주세요. 아니,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래. 알았다. 송 씨는 전화를 끊고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져가려고 곱게 포장해둔 과일과 음식들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안사도는 수시로 아들네에 있는 듯 했습니다. 송 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자신도 아들네 집에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영 초대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며칠 뒤에 송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일 낮이기 때문에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야,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니? 너 편한 시간에 뭐 좀 줄 게 있어서. 아, 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언제 갖다 줄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니? 안 그래도 아까 하나랑 통화했어. 그때 말했던 것들 오늘 갖다 주려고. 마침 하나도 집에 있다길래. 아, 들었어요.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 그래. 너 회사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리고 그건 제가 이따가 퇴근할 때 들려서 가져갈게요. 왜? 5분만 걸으면 너희 집인데. 하나 집에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임신 초기라서 하나가 요즘에 좀 예민해요. 괜히 들락날락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들어가서 눌러 앉아 있을까봐 그러니. 아들이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자 송 씨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서 차라도 얻어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줄 것만 전해준다는데 그것도 마다하는 아들네가 조금은 야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문 앞에다가 두시겠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 있는데 오지도 말라 그러고 그저 그런 친척에게라도 아니 이웃에게도 그렇게는 안 할 듯했습니다. 송 씨는 빈정 상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하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 해. 그리고 이건 네가 퇴근할 때 가져가고. 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송 씨는 주면서도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선뜻 뭘 주겠다. 집에 있니? 이런 말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그냥 신경 다 끄고 사는 게 맘 편해. 진작에 아들 결혼시키고 시어머니가 된 친한 이웃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눈 닦고 귀 닦고 입 닦고 애 낳으면 용돈이나 좀 주고 말아. 좋은 걸 못 보니까. 송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뭘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째서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숨을 죽이고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엔 딸 가진 게 죄인이랬지. 요즘엔 아들 가진 게 죄인이야. 나도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안 물어봐. 참 상전이 따로 없지. 그래도 애기 가졌으니까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서 그냥 아들은 마음에만 품고 살아.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런 며느리들이 꼭 아들 낳아서 시어머니 된다 이거야. 같은 처지의 이웃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이런지. 그리고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 임신 초기 땐 촉이라고 사돈이 늘 와 있었고 중기 땐 입덧 때문에 음식해준다고 만삭 땐 몸 움직이면 안 된다고 사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몸조리해준다고 안사돈이 왔죠. 그러니 가끔 전화하면 장모님이 와 계시다며 다음에 하면서 송 씨를 초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서울과 제주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예언처럼 송 씨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하고서 100일이 지났을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한 번 송 씨네 집에 온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서로 왕래는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때까지도 송 씨는 한 번도 아들네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기회 아닌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 집에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너희 집에? 예기치 못한 아들의 부탁에 송씨가 놀랐습니다. 네. 하나가 전몸살인가 뭐 그런 게 생겨서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된다는데 아기를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못하신대서요. 아들은 회사에 있고 사돈도 오지 못하니 남은 건 송씨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지금 가면 돼? 네, 하나가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어쩌냐, 지금 바로 갈게. 끊어봐라. 송씨는 서둘러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자신을 다 불렀을까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얼굴 색이 시커맸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네, 얼른 다녀올게요. 못 사면 기저귀만 갈아주시면 돼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갔다 와. 송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봐주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흘렀을까. 며느리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네, 약만 처방받으면 돼서요. 얼른 약 먹어. 약국에서 먹고 왔어요. 이제 보니 안색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얼마나 급하게 다녀왔는지 서두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간 게 불안했는지 아니면 주인 없는 집에 와 있는 시어머니가 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씨가 이제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도 다 돼가는데 조금 기다리면 아들도 보고 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불편한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소파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이제 가보겠다고 말을 하려는데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왔나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안사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아프다길래 제가 급하게 왔어요. 모임하던 중이었는데, 아이고 택시 타고 왔네요. 하나야, 너 괜찮니? 약 먹고 이제 괜찮아졌어. 열도 내렸고. 다행이다. 감사해요. 고생하셨네요. 송씨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안사돈. 서서 인사를 하는 게 꼭 배웅을 하는 폼이었습니다. 볼 일이 끝났는데도 남의 집에 눈치 없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사돈은 이제 가보라는 듯이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집을 나섰는데 1층 입구에서 아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엄마. 아직 계셨어요? 장모님 오고 계신다고 전화 받았는데. 들어가 봐라. 오셨어?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송씨는 아들의 집이 있는 2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 바로 옆쪽에 아들네 부엌창이 나 있었습니다. 창을 열어두어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목소리, 아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단란한 가족의 소리 같았습니다. 조금 걸어 송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실내가 조금 어둑했습니다. 오늘따라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자주 오는 사돈이 전혀 안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불편해하며 불안해 보였던 며느리를 생각해보면 좀 씁쓸했죠. 그래도 잘해주니까 사위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고, 밥이나 먹자. 조금 앉아있다가 저녁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늘따라 마땅히 차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씨는 다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뭐라도 장을 봐와야 할 듯해서 아파트 뒤에 있는 마트로 향했는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평소엔 이렇게 마주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난 저녁거리 사러 마트 가는데 다 같이 어디가? 아, 이 뒤에요. 식당이요. 우리 딸이 요즘 몸이 허한 것 같아서요. 좋은 것 좀 먹이려고요. 외식을 하러 나왔다는 아들네. 그러고는 송 씨에게는 저녁을 먹었냐고 한 번 묻지도 않고 인사를 하며 가버렸습니다. 송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남이라지만 아들은 송 씨가 평생 키운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뒷모습이 더 아프게 송 씨를 찔렀습니다. 혼자서 장 봐서 집에서 밥을 차려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아들 며느리 손자 데리고 다 같이 사는 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사는 만큼 서로 오가며 오손도손 더불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왜인지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서 밥을 먹었지만 오늘은 남다른 기분이었죠. 밥알이 얼마나 까끌한지 삼키기가 힘들어 먹다 말고 치워버렸습니다. 나 이번에 흑염소즙도 사려고 하는데 안 필요해? 하는 김에 같이 내리면 좋잖아. 난 귀찮아서 그런 거 안 먹어. 그래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확 달라. 여자한테 진짜 좋대잖아. 건강 챙겨야지. 그런데 송 씨는 그 순간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약해 고생이라던 며느리.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으니 몸보신을 하긴 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나 우리 며느리 주게 같이 좀 사봐. 지난번에 봤을 때도 아픈 것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흑염소 즙을 받아다가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꽤 들었지만 이거 먹고 며느리가 건강해졌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아서 송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야, 너 주려고 흑염소즙을 샀는데 이것 좀 주고 싶은데. 흑염소요? 그래, 이게 여자들한테 정말 좋대. 그래서 애 낳은 사람도 많이 먹는다더라. 그냥 한약 마시니까 좀 먹어봐. 아, 네. 근데 저 지금 집이 아닌데. 내가 너희 집 앞에 두고 갈게. 이따가 집에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데워 먹어. 네, 알겠어요. 송 씨는 흑염소즙을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두고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몇 걸음 걷다가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을 때 송 씨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층 부엌창을 통해서 바깥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며느리. 송 씨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송 씨도 며느리 못지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았는데 며느리가 있을 것이라고도 상상을 못했고 그것도 자신이 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인지 당황스럽다 못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5분쯤 창을 보며 서 있었지만 며느리는 다시 얼굴을 내밀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시모가 갔나 안 갔나 염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인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송 씨는 애써 화를 삭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하셨던데. 말끝을 느리는 것을 보니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야. 네, 이따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퇴근하고요. 송 씨는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송 씨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전화로 할 이야기도 아닌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송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없다더니 숨어서 보고 있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서로 반가운 인사 대신에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 숨어 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내가 쳐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곤란하면 나중에 달라 그러고 아니면 네가 가지고 가도 되는 거고 말을 하면 되잖아. 좋은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이런 꼴까지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니? 도대체 내가 언제 너희 괴롭힌 적이라도 있어? 송 씨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집에는 딱 한 번 가봤고 아들 며느리가 송 씨네 집에 온 것도 2번이나 3번이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싫고 불편한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송 씨도 이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송 씨의 반응에 아들도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 집에 없다는데 왜 굳이 가셔서 그러세요? 지난번에는 문 앞에 두고 오라고 그러더니 그냥 뭐 줄 거 있으시면 저 통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전화도 저한테 하시라니까.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러면 가지를 마셨어야죠. 정말 서러웠습니다. 아들 집이 그렇게까지 못 갈 곳인가 싶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들을 일인가 억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거 챙겨주신다고 자꾸 집에 있냐고 그러시고 이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가까이에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송 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산다고 말없이 찾아가기를 했니? 아니면 자꾸 부르기라도 했어? 너희 이사 오고 우리가 얼마나 봤다고 그래? 자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아. 아니, 이렇게 1번, 2번 오시다 보면 엄마도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어지겠죠. 또 그러다 보면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참견하게 되고요. 하나는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저만 중간에서 죽어나겠죠. 왜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레 걱정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태 한 번도 와보란 소리도 안 했니? 같은 아파트에 살수록 멀리 지내야 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집 내 집 없어져요. 그래? 그러면 안사도는? 안사도는 네 집 내 집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못해도 매주 말이면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직접 치고 들어올 정도로 스스럼 없는 관계였습니다.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도 옛날 일이었습니다. 애저녁에 그런 사이는 포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어떻게 부모 자식이 이렇게까지 남처럼 지낼 수가 있니? 엄마, 저는 제 가정 평화롭게 지키고 싶거든요. 어린 아내가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면서 살지 않길 원해요. 제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들이든 며느리든 볼 생각은 말아야겠네. 지금도 너 결혼하고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그것보다 더 못 보면 아예 안 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명절 때나 보면 되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너는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결혼하면 엄마는 이제 부모가 아니야? 아, 사위한테 장모님이랑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같아요. 내가 하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너는 엄마를 부모 대접은 해줘야 할 것 아니니? 제가 언제 또 부모 대접을 안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일하고 들어온 아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내가 널 못 살게 구니? 며느리가 집에 없는 척한 걸 봤는데 이 정도 서운한 얘기도 못해? 아니, 처음에 하나 임신했을 때도 그래요. 당일에 전화하셔서 뭐 주겠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당연히 싫죠. 그래? 그래서 집에 없는 척까지 해야 했던 거야? 엄마,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뭐 줄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명절에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적으로 며느리 편인 아들은 송 씨의 말은 다 틀리고 자신의 말만 맞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송 씨는 화가 나기도 했고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송 씨가 한 것이라고는 아들 며느리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송 씨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며느리 불편할 걱정뿐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자식 노릇은 싫으면서 나는 부모라는 이유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는 거야. 평생 키워주고 결혼하면 집 해주고 또 간섭은 하면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게 싫었으면 애초에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러자 종래엔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저 집에서 나갈게요.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송 씨는 대드는 아들을 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살갑지는 않아도 평생 이렇게까지 송 씨에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내가 알던 그 자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송 씨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 다시 전세 주세요. 그리고 그 전세금 저 주시면 저도 다른 집 구해서 나갈게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요구하는 아들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꺼간 돈을 갚으라는 말투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어도 송 씨의 돈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은 하면 안 되고 언제든 자식을 위해 가니고 쓸개고 빼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송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다. 너희가 그렇게 나랑 남처럼 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떨어져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이사를 가든 말든 상관 안 할게. 대신 집 안 뺄 거면 전세 보증금은 줘라. 남한테는 다 그렇게 받고 준 거니까. 그러자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돈 가지고요? 송 씨도 그것이 슬펐습니다. 부모를 등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제적인 복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못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자초한 거잖아. 송 씨도 더 이상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만 하는 사랑에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너도 하나가 그렇게 걱정되고 사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차라리. 전세 보증금 안 주면 집 내놓을 테니까. 그건 너희가 결정해라. 아들은 기가 막힌 듯 화를 내다가 문이 부서져라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송 씨는 아들에게 그렇게 퍼부었으면서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아들 며느리 잘 살길 바랬어야 했는지, 그게 진정한 부모였는지 송 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자식에게 부모 대접 받지 못할 것이라면 멀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나가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돈네가 리모델링도 해놨으니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했죠. 한 푼도 안 주기에는 송 씨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친구도 결혼한 자식 그냥 잊고 살라고 하지만 송 씨는 그게 가능할지는 몰랐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쉽게 잊고 살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들 며느리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이 30년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식에게 그대로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슴 미어지는 기분을 내 아들도 느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송 씨도 이 짝사랑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쫓아내다시피 한 이번 일이 그 첫 단계가 되겠죠. 어쨌거나 멀리 살면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을 것이고 송 씨도 더 이상 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송 씨도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